K방송팬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맛보시죠. 박상병사 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 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이번 투표 계엄 이후 만 6개월 만에 치러진 대선 결국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요. 쭉 보시면서 총평 간략하게 한번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셨는지 평론가님 한번 할 말씀 들어볼까요? 네, 총평이요. 예. 이번 이재명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은 윤석열이다. 예. 2등 공신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같이 세트입니다. 예, 한 같이, 사람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부부다. 예. 윤석열 부부다. 1등. 그다음에 2등은 김문수다. 그것도 부부니다. 같이 또 한 명만 둘 다 똑같았으니까. 예. 근데 3번은 그 이제 국민의힘 쌍권이다. 네, 요새 거기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참 복도 많으시고 엄청 많으시고 대박이 터졌다. 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 복도 많아서 대통령 됐는데 그 이후에 대박이라는 거는 또 무슨 뜻이죠? 아니, 대통령 되기까지 대박이었다. 지금까지 대박이죠. 앞으로는 모르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쪽박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엄청 운이 좋았던 1등이 새 정부 출범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니까요. 2등은 김문수 부부고 3등은 또 특히 또 둘이야. 쌍권이고 둘둘둘이네요. 권영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하면은 거의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이보다 더 운이 좋을 수 있나요? 열심히 해도 못 이기는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이길 수 있었던 상황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통령 됐겠죠. 네, 앞으로는 그러니까 무겁고 두려운 승리를 안았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뽑아오신 말에도 드러나 있지만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와 혼란의 시기에 맡은 대통령직입니다. 정말 어제 취임으로 이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가 무겁다. 알겠습니다. 폭탄 꾸러미를 안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심정이라 저는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적진으로 뛰어든다.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싸운다고 해서 성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손에다가 총을 들고 가야 되는데 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 터지면은 상대방도 죽죠. 본인도 죽어요. 그런 심정으로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은 비슷한데요. 평화님,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 때 얻은 투표수를 보니까요, 1,728만 7,500여 표, 역대 대선 최다 득표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다 득표였는데 그 기록을 깼단 말이에요. 깼는데 그거는요. 투표 인구가 많으면은 자연히 늘어나요. 그리고 득표율도 높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득표율 높다고 치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두 사람만의 선거가 핵심이잖아요. 1번, 2번 싸움. 이번에도 이제 이준석이가 3번에서 조금 선전했지만은 보통 1번, 2번 싸움이면은 득표율은 1등 한 사람들은 가만히 당연히 되죠. 당연히. 51%를 안 넘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를테면은 50.1 대 49.9 이렇게 하라도 이기는 거지.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만히 안 된 것이고 투표 수는 전체적으로 유권자 수가 많으면 투표수가 늘어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압승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과반에 가까운 거예요. 이준석만 없었으면 100% 과반이 되죠. 그죠? 이준석 8%가 양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미 과반이 되는 데다가 저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오랫동안 대통령 연습을 해오면서 비호감도가 높았고 또 민주당 중심의 권력 독점이 충분히 예상돼 있었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했다는 얘기는 저는 비전 높게 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최다 득표라는 게 그러면 큰 의미는 없다. 인구가 전체 유권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선하기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5년 뒤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은
만약에 1대1 싸움이면은 이것도 또 당연히 많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지금 유권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죠. 같은데 저는 물론 이제 이 뭐 최다 득표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래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최다 득표도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빨리 내란을 정리하고 종식하고 안정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 빨리 이 전국을 좀 변화와 안정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유권자의 어떤 바람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맞불쇼에서 박상민 평론가님 이제 관전 포인트 3개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과연 50% 과반수 득표를 할 것이냐. 두 번째 이제 김문수 후보가 과연 4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또 이준석 후보가 과연 10%를 넘을 수 있을 거냐. 관전 포인트는 이렇게 보니까 과반수는 안 넘었고요. 네, 그죠? 네. 그리고 40%는 넘었고 10%는 안 됐는데 하나하나 좀 얘기 좀 나눠볼게요. 먼저 아까 좀 중복된 얘기, 반복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50% 못 넘은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이유인 거죠? 마지막에 보수표 결집. 예, 그럼요. 그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8%도 부족하지 않은 바람에 50%를 넘지 못했지만은 사실 50%라고 하는 거는 저는 뭐 49%나 51%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와닿는 느낌은 달라요. 과반수가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0이라고 적은 거예요. 적었는데 50%는 넘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떤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청해야 할 대목이에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싸울 때도 그때 득표율보다도 불과 플러스 1.6%포인트 앞섰을 뿐이에요. 1.6. 쿠데타, 내란, 김문수, 윤석열, 김건희 싼 거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1.6%포인트 조금 더 얻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굉장히 경청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문수는 40% 넘었습니다. 넘었죠. 41.1이잖아요. 이거는 관전 포인트에서 볼 때는 김문수는 나름대로 이거는 자기는 할 목소리가 있겠다 생각이 됐는데 선거 과정이 워낙 안 좋았어요. 선거 과정이 이거는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샤이가 아니라 쉐임이라고 하는 조금 방송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좀 쪽팔린다는 뜻이에요. 샤이는 좀 부끄럽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41.1% 득표율이 빗발했다. 이제는 집에 가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무슨 8월 전당대회 때 와가지고 무슨 감나라 배나라 계획이 필요하니 혁신 필요하니 당시부터 계획하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만큼 되고 김문수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은 한술 더 떴어요. 8.3%. 이것도 사실은 40살에 첫 대통령 선거 제3지대로서 8.3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을 볼 때 안 나오느니 못했다. 이준석 당시 목소리 내지 마라 이제. 이 방송 저 방송 다니면서 헛소리하지 마시고 좀 성찰해라. 물론 그렇다고 성찰할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은 이준석 정치는 당분간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0%를 넘었어야 어느 정도 보전도 받고 그랬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존재감도 보여주고 있을 텐데요. 교수님은 이 관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하고 싶은 말씀 좀 더 들어볼까요? 특히 이제 지역별 투표를 보면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3.2%, 경북에서 25.52% 나왔거든요. 그 지난 20대 대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 지역은 이번에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인해서 치르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계엄도 그리고 탄핵도 뭔가 지금 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 통합이라는 과제에서 이 지역별 투표 성향이 너무 더 확연하게 드러났고 거기에다가 세대별도 이 출구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또 확연하게 이 갈등이 좀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 통합을 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시밭길이 펼쳐지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49%
50%뭐 큰 차이는 없지만 참 그래도 상징적으로 50%를 좀 넘어줘서 국민의 과반수 네. 이상이 어떤 내란 종식을 바라고 좀 새로운 정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이런 좀 의지가 투표에 반영이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는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너무 많이 나왔다. 예, 이거는 정말 막판에 우리 정말 이 진짜 남이가 하는 심정으로 예, 투표한 것이지 김문수를 보고 투표한 41%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 기간에 여러 당이 이 조사 여론조사를 했고 공표만 못했을 뿐인데 그때 민주당 한 조사에서 5% 내지 6% 나온 결과들이 꽤 있었다고 해요. 예. 예. 그런데 그나마 이제 나중에 좀 이게 좀 제가 볼 땐 회복이 좀 된 것 같고 완주만 했을 뿐이다. 내가 완주해야 다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예. 다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뭐 지금 뭐 결과는 다 내 책임이지만 다 더 이제 가다듬고 또 1년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단지 10%가 안 넘어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이준석 의원이 보여준 모습들은 이 차세대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낙제점. 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미래가 불투명하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위치도 이젠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일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개혁신당이 어떤 이 자기들이 뭐 그 당으로서의 민주당과의 협조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더군다나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도 버팅기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그렇게 이준석 의원을 달궈할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징계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게다가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뢰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개혁신당과 이준석 의원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예. 뭐 국민의힘도 한골 탈퇴해야 되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좀 뭐 보수 쪽들은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후보 단일화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얻은 표를 물리적으로 합치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대통령보다 0.7%포인트를 앞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단일화하면은 뭐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표가 다 그 김문수 후보한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겠습니다만 후보 단일화 응했다면 어느 정도 많이 좀 달라졌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달라졌죠. 단일화 응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55% 이상 득표했죠. 아니 그게 이제 저기 김문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로 표로 많이 간다. 오히려. 그렇죠. 이준석 지지자들이 내란 동조한 김문수를 지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김문수 지지자들이 배신자 이준석을 지지하겠습니까? 그 표가 빠지죠. 오히려 단순 합산하면 55% 이상 득표한다고 봐요. 이재명 단일화했으면은 이재명 후보가. 뭐 단일화 여부는 뭐니까 중요하지 않네요. 어차피 뭐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단일화 한번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할 이유가 없다. 예. 단일화를 한다고 해가서 어떤 손에 잡히는 효과가 나오면은 왜 단일화를 안 합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돈도 좀 다 많이 썼는데 그런데 효과가 없는 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죠. 예. 앞서 교수님이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대선 투표 결과 개표 득표율을 보니까 동서가 분명히 양분되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다만 충청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요. 또 서울에서 지난번에 졌습니다마는 서울에서 한 4% 정도 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앞서면서 당선이 됐는데요. 이게 양분된 이런 극단화된 이런 문제 어떻게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이제 우리 정치를 분석할 때 항상 여론은 어떤 구조 위에서 여론이 흐르는 것이지 구조를 깨고 여론이 흐르지는 않아요. 네. 바닷물도 바다의 지표면 위에서 출렁거리는 것이고 또 우리 지상의 바람도 대지 위에서 부는 것이지 대지를 뚫고 나가는 바람은 없어요. 선거 정치는 더한 것이죠. 그럼 구조가 뭐냐? 우리 한국 정치인은 민주화 이후에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에요. 예. 경상도 보수, 전라도 진보 이렇게 된 거예요. 개혁, 수구, 뭐 좌파, 우파, 친미, 친중, 반북, 친북 모든 것이다. 모든 권력 구조,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제가 10수년째 외치고 있습니다만 안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예외 아니고요. 5년 뒤도 예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거 깨자. 오늘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이거 깨자. 수없이 말해도 권력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만 정말 눈물나게 힘든 어떤 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예. 네. 개헌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헌하지 않으면 5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해야 된다. 네. 뭐 교수님도 아까 그 관련된 비슷한 내용 하셨으니까요. 뭐 그런 네.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은 뭐 네네. 없으시면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성이 바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첫 오찬 야당 대표들하고 오찬을 했는데요. 모두의 대통령 통합을 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뭐 대통령의 이런 방향성은 뭐 옳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하는 이런 일련의 발언, 행보.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사는 말 그대로 정치적인 레토릭입니다. 예.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모두의 대통령. 혹자는 그것도 비판해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 안 되죠. 모두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는 의지로 가겠습니다. 국민통합 됩니까? 전 세계 국민통합 된 나라 어디 있습니까? 북한도 통합이 안 돼요. 그러나 국민통합을 지향하겠습니다. 그거를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일종의 국민들에게 드리는 화답으로 던지는 일종의 레토릭 같은 그런 메시지일 뿐이다. 네. 그 정도로 보는 것이 아마 과잉 해석은 할 필요 없는 그 정도 해석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야당 대표들과 오찬한 것에 좀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의 실제 목표는 야당 제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야당을 제거하기 이전에 야당과의 이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이 처절한 방법을 선택한 거죠, 서로에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첫 어떤 그 오찬을 야당 대표를 다 함께 모아놓고 같이 비빔밥을 먹은 것은 내가 야당 대표들 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용태, 천하람 잘 모시고 내가 잘 협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은 일단 이 야당과의 이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 그 면전에서 김용태 의원의 발언입니다. 굳이 그런 자리에서 이런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협조적인 이 대통령에게 좀 더 이 유한 야당 대표들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걸 국민들이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 오찬 때 얘기뿐만 아니라 실제 취임 선서하는 때도 뭐 일어서지 않거나 아니면은 뭐 박수를 치지 않거나 뭐 이런 뭐 약간 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준 모습은 역시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는 축하할 건 축하해주고 싸울 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지금도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저는 앞서 우리 김원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민 통합 또는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복원의 방향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나도 국민의힘 손을 먼저 내밀어라. 대통령 권력은 대한민국 권력의 80%입니다. 힘 있는 쪽에서 약자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한 번 안 내밀으면은 다음에 원내대표한테 부탁을 해서 원내대표가 찾아가고 원내대표도 안 되면은 대통령실을 불러서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설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수결을 해라. 그것이 협치의 방향이고 국민들에게 박수받는 길이다. 저는 그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론가님 아까 교수님이 이제 보수에 대한 뭐 개멸 뭐 아니면은 뭐 무슨 이런 얘기 하셨는데 보수 세력 어떻게 새로운 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할 타이밍인데 짧게만 뭐 그냥 한번 짧게만은 황골 탈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꿀 뼈도 없습니다 지금. 뼈도 없어요? 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황골 탈퇴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엎드려 절할 데도 없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황골 탈퇴할 뼈도 없다. 앞으로 차차 좀 더 자세한 얘기. 뉴페이스가 또 누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방향성에 대한 알겠습니다. 얘기 차차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여대 야소 뭐 이제 범 여권 의석수까지 합치면 190석이 다 되는데요. 이제 아까
평론가님은 이제 경제가 중요하다. 통합은 뭐 레토릭이지만 뭐 앞에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요. 각각 한 1분 정도씩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 아니면 제안 뭐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경 교수님.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바일 겁니다. 여기에 여야가 다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여당으로서 또 그 많은 큰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예. 전국에서 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입법과 행정에 있어서. 그래서 국민들의 신임을 더 받아야지 마지막 5년의 임기를 예.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대통령입니다. 입법, 행정, 지방정부 모든 권력을 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민 여론까지도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상대인 국민의힘은 내부적인 괴멸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 금은 양날의 금이다. 잘 휘둘러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소하면은 국민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다. 야, 역시 최고다. 잘못 휘두르면은 자기 목을 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 금을 휘두를 때 그 엄청난 무거운 또는 무서운 금을 휘두를 때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서 금을 휘두르고 예. 자기 자신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좀 신중한 국정 운영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뭐 평론가님 그리고 교수님 또 이제 현 정권에 대한 또 쓴소리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8920님이요. 교수님과 평론가님 두 분 생각을 물어봤는데요.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가는 게 맞다 아니다 이거 물어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오늘 뭐 주제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얘기는 이렇게 전해드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앞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변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초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